그다음에 요 네 가지 순수출 효과가 있어요. 네 개. 순수출 효과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목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가지가 바로 총수의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매력 효과 한번 보세요. 자, 왜 총수의 곡선이 우하향하는가? 첫 번째 구매력 효과.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 등의 구매력 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총지출이 증가하여 구매력 효과 하여 총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의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출을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의 곡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 통화 공급 효과 한번 보세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 대부자금 공급이 늘어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계의 소비 지출과 기업의 투자 지출이 증가해서 총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3번 부의 효과 한번 보죠.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부의 효과 또는 실질 잔고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순수출 효과 한번 보죠. 물가가 하락하면 국내 생산물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커져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해서 순수출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총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 전부 다 뭐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총수요량이 증가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도출됐다 그러면 이 총수요 곡선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총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점만 이동하는 게 있고 총수요 곡선 자체가 증가해서 오른쪽, 감소해서 왼쪽으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내생 변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내생 변수하고 외생 변수를 구분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총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즉 곡선의 이동을 봐야 돼요. 총 공급처럼. 그러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계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표를 한번 보세요. 가계의 부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요. 가계 부채, 빚이 늘어나면 많이 못 쓰니까 좌로 가겠죠. 감소해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돈 빌려서 돈을 못 써요. 빌려서 돈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소득세나 조세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돈을 써요? 못 쓰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수요가 감소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분을 한번 보죠. 기업 부분을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 그러면 기술이 발전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게든 기업이든 소득이 증가하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게하고 기업 마찬가지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빌려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투자 지출을 못 하죠. 그래서 감소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거 말고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가계 기업 말고도 재정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순수출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여기서 순수출 알아놓으셔야 돼요.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를 보세요. 환율이 상승한다든지 상대 물가가 오른다.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오른다. 상대국의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자국의 관세 등 실효적 무역 장비가 강화된다. 이게 총수요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환율하고요. 환율. 그다음에 상대 물가 이 두 개는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총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정의 관계다.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남의 나라, 상대국 물가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 그럼 물건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총수요가 감소하겠죠. 이 두 개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도 역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통화 공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째,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의 구매력이 증가해요.
구매력이 증가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둘째로 보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실질 대부자금 시장이 대부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죠. 돈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총수요하고 이게 단기든 장기든 어쨌든 총 공급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형성되겠죠. 그래서 균형 수준, 균형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요하고 총공급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이 균형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이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와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아니 X축이 국민소득이죠. 자, 그래서 2-3에 보면 물가와 국민소득 결정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줄. 물가와 실질 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면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만나는 A점을 찾아보세요. A점에서 GDP는 양이 되고요. 실질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GDP 국민소득이 GDP가 국내 총생산이지만 이건 국민소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GDP 실제로 나오는 GDP가 잠재 GDP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이 만나는 B점에서는 GDP 갭이 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미만에서 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낮은 상태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유효세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고 실질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지문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재 GDP하고 실질 GDP 또는 실제 GDP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 GDP가 있고 실질 GDP 또는 실제 GDP가 있다 그러면 자, 요 관계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낮은 상태가 GDP 갭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플러스인 상태죠. 그리고 이게 경기가 침체된 거고 이건 경기가 과열된 거예요. 이 의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노동시장을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물 시장 봤어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봐야죠. 자, 그러면 노동시장 한번 보죠. 특징을 한번 보는데요. 바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특징 첫째, 단기에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생산량은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둘째, 단기에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체감하므로 총생산량은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체감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한계 생산성 체감.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인데 결국 노동량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하면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늘어요. 늘어서 증가하는 건 맞아요. 증가는 하지만 증가율은 줄면서 증가해요.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생산물 시장보다는 노동 시장은 조금 비중이 좀 적습니다. 따로 쪼개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향은 좀 덜하니까 일단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한번 살펴보죠. 노동 공급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동 공급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실질 임금과 노동 공급량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누는 거예요. 명목 임금이 이렇게 써요.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실질 임금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기호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실질 임금이 변동하면 노동 공급 곡선상에서 노동 공급량이 변동하고 실질 임금 위에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각각의 실질 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량이 증감하여 노동 공급 곡선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동 시장을 분석할 때 이제 첫 번째 노동 공급을 봤고요. 그다음에 노동 수요를 한번 보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실질 임금이 상승하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노동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노동 수요 곡선은 고용량과 실질 임금의 평면에서 우하향합니다. 노동 공급은 우상향하고요. 노동 수요는 우하향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균형 1-8 그래프를 보면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평면에 각각의 내생 변수는 종축이 뭐예요? P분의 W니까 이게 뭐예요? 실질 임금이죠. 근데 횡축은 노동 고용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면에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노동 공급 곡선 LS 곡선하고 LD 곡선,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실질 임금하고 노동량,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죠. 한번 보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몇 번째 줄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어 생산되는 총 생산을 잠재 GDP라고 합니다. 이 잠재 GDP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때 이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라고 한다.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집니다.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문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물가와 실업과 관련되는 내용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와 실업은 거의 대부분 용어를 물어봅니다. 용어의 정의나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가와 관련되는 게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냐 하는 것부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고 근원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인플레이션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종류 보세요. 86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림 1-10 바로 왼쪽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말 나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급이 줄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공급이 줄으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초중반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이 오일 쇼크가 전형적인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갑자기 기름값이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와 실업률은 상승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 단계에 들어가면 요때 이제 비로소 뭐라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 단계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대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촉발되고 그 이후로 그게 심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죠. 자, 그다음에요. 옆에 진행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진행형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그 역의 경우 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낳는 거죠. 계속해서 되먹임, 즉 피드백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강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거, 이걸 우리는 진행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즉 다음에 있습니다. 즉 잠재 GDP의 성장 속도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빠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지문인데요. 잠재 GDP, 그러니까 GDP, 쉽게 말해서 GDP, 경제가 커지는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하잖아요. 돈을 많이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경제가 2% 성장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서 뭐 5% 찍어냈어요. 5% 더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면 3% 더 많이 찍어낸 거죠. 경제가 2% 사이즈가 커지는데 돈은 5% 더 많이 풀어버렸다 그러면 3%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전형적인 이런 걸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이제 답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세 번째 줄에 가격 기구의 기능을 저하시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세 체계를 변화시켜 근로 이익과 저축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 경제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 이런 게 아주 네 번째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네 번째 옆에 그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또는 노동자로부터 기업가에게 부가 재분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가 잘못 분배가 되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자국의 상대적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같은 크기의 환율 상승으로 상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가지가 나오죠.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업을 보겠습니다. 이 실업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실업의 정의 한번 보죠. 실업이란 현행 임금 수준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게 실업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실업률을 알려면 경제활동 인구를 알아야죠. 경제활동 인구를 알려면 또 경제활동 참가율을 알아야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알려면 또 뭐 노동 가능 인구나 뭐 아니면 전체 인구에 대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별표 놓고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실업의 종류입니다. 실업의 종류는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 실업의 의미 요거를 반드시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자연실업률 보죠. 자, 자연실업률 정의 보면 완전 고용 수준 하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또는 물가 안정실업률이라고 하며 인플레이션율을 가속화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이다. 그래서 자연실업률 수준에서는 계절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 없이 마찰적 구조적 실업만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실업률 또는 완전고용이에요. 이게 완전고용은 뭐냐? 계절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고용은 계절적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지 마찰적 구조적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실업률 또는 완전고용률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 계절적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있습니다. 마찰적 구조적 실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장 그만두고 딴 직장 찾을 때 잠깐 실업이 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게 마찰적 실업이에요. 사람이 직업을 평생 동안 하나만 갖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한 군데만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장에 있다가 다른 직장 옮길 때 잠깐 집에서 노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래요. 그 마찰적 실업까지 다 잡아가지고 마찰적 실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완전 고용 또는 자연실업률이다. 그러면 이건 너무하죠. 그리고 경제 자체도 구조 변동이 있어요. 이 구조 변동이 있을 때 실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해방 이후나 아니면 6.25 전쟁 때 이 즈음에는 뭐 농촌 인구가 한 70% 이상 됐는데 이게 구조 변동이 되니까 지금 농촌 인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될걸요 아마? 그러면 그동안에 농민들은 전부 다 실업자가 됐다가 다시 뭐 산업 그 노동 같은 데 종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업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잡아서 완전 고용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실업률 또는 완전고용은 계절적,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자연실업률의 경제적 의미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밑에 박스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잠재 GDP라는 게 있습니다. 잠재 GDP 요거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특히 셋째, 넷째 중요합니다. 셋째 보시면 실제 GDP는 잠재 GDP를 중심으로 상하 변동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GDP의 평균값은 잠재 GDP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넷째 보면 잠재 GDP와 실제 GDP를 비교하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지 수축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크면 이건 GDP 갭이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GDP 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요거 이제 지웠는데 요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이면 확장 국면이다 또는 화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아서 GDP 갭이 마이너스면 그러면 수축 국면 또는 뭐 불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 해서 필립스 곡선이 있는데 이거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중요한 내용으로 지문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단기 필립스 곡선 한번 보죠. 단기 필립스 곡선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자연 실업률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 관계에 나타나는 곡선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하죠. 장기 필립스 곡선 보세요.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같을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의 평면에서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 동그라미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뭐 이동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 정책은 나라의 살림살이죠. 한번 보죠.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하며 재정 정책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 변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재량적 재정 정책과 비재량적 재정 정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재량적 재정 정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비재량적 재정 정책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비재량적 재정 정책 또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안정화 장치가 비재량적인 거예요. 자, 는 경기 변동에 따라 재정 수입과 지출이 변동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옆에 있지만 실업급여 등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밑에 줄에 세수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 즉 세금 중에 누진세 같은 거 있어요. 소득세 같은 건 누진세거든요. 요게 자동 안정화 장치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나 아니면 누진세 같은 것이 대표적인 비재량적 재정 정책이다. 또는 자동 안정화 장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재정 수지는요. 나라의 살림살이가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재정 흑자 한번 보죠. 재정 흑자는 두 번째 줄에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증가하는 피드백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재정 흑자 때는. 재정 흑자와 관련되는 건 피드백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총수요는 감소한다는 거. 정부가 너무 흑자를 추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흑자를 추구한다. 재정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조금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걷어들이고 증세 정책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수지가 당연히 흑자가 나죠. 그게 정부가 돈을 덜 쓴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덜 쓰니까 당연히 총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재정 적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부가 팽창 재정, 즉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많이 쓴다.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세금은 적게 걷어들이고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국채 같은 걸 매각해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뭐라고 한다?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이 구축 효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생한다. 만약에 이 구축 효과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국채를 발행할 때 이걸 중앙은행이 다 먹어. 중앙은행이 다 이걸 인수한다. 이럴 경우에 구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니까 돈이 많이 풀리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통화 공급이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돈이 흔해지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그럼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조세가 있다. 두 번째 국채의 공개시장 매각이 있고 세 번째가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 국채를 찍어가지고 중앙은행이 사주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어떤 의미나 특성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조세 한번 보죠. 이 조세를 가지고 이제 조세를 정부 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두 번째 줄에 그 뭐 단점도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세는 일부 소비 감소를 통하여 그리고 일부는 저축 감소를 통하여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 감소는 재정 지출 확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 않는다. 불완전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국채의 공개시장 매각 한번 보죠. 국채를 공개시장에 매각할 경우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이자율 상승 때문에 발생하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둘째는 소비의 평화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알아놓고요. 세 번째, 국채의 중앙은행 인수. 자, 국채를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를 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끝부분에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에는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인
재정정책이 수행이 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텀이 있어요. 시차가 존재하는데 시차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가 있거든요. 그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 줄에 보면 통상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어요. 그런데 외부 시차는 빠릅니다. 효과는 빠르다. 외부 시차는 재정정책이 수행돼서 효과를 낼 때까지거든요. 그건 빨라요. 그래서 외부 시차는 빠른데 이게 뭐냐면 이 재정정책은 이 문제를 인식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이게 어려워요. 그게 시간이 길어요. 그걸 내부 시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부 시차는 긴데 외부 시차는 짧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절까지 수업을 끝냈습니다. 다음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